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가 코너 제목이 아주 찰떡인데요. 네. 왜 북극 여우인 거예요? 제가요. 네.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시겠지만 아. 진짜 여우같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북유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번 주에 북극 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 뭘까요? 혹시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영화는 보진 않았고 뮤지컬로도 뮤지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뮤지컬로만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네. 1980년대 영국의 북부 탄광 지역에서 치매인 할머니, 또 광부인 아버지, 그리고 광부인 형과 함께 살고 있는 빌리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네. 마가렛 대처가 총리였던 시기예요. 80년대. 그래서 민영화가 여러 곳에서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광촌에서도 노사 갈등이 심하게 벌어져서 광부들이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우울한 환경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그냥 우울한 아이였죠. 빌리가 11살. 네. 그랬는데 방과 후에 아빠가 권투를 배우라고 돈을 줘요. 네. 그래서 체육관에 갔는데 옆에서 발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발레 수업을 듣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 빌리한테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남자들만 있는 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를 발레를 하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왕립 발레학교에 그 인터뷰를 하러 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유명한 발레리노가 되는데 이 실화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빌리가 이 왕립 발레학교에서 시험을 보러 가서 춤을 막 추고 심사위원이 이제 물어보는데 너 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이렇게 물어요. 네. 그때 빌리가 감전된 것 같아요.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네. 오늘 첫 소식이 전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빌리 엘리엇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전기가 없다면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저 사실 어렸을 때는 정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전이 나면 촛불 들고 골목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럼 골목 앞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불 들어오면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고 그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요새는 정전을 겪을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네, 정전 너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당장 저 지금 핸드폰에 모든 지갑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좀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지난 4월 28일에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대규모 정전, 대정전이라고 할 정도의 큰 정전이 발생했는데 네.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포르투갈의 리스본, 포르투 이렇게 대도시는 물론이고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이 일시마비가 됐습니다. 네. 정전이 점심때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30분경에 시작이 돼서 교통, 통신, 병원 그리고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네. 이게 10시간 정도 지나서 순차적으로 복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도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녁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이 복구가 됐지만 거의 하루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네.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두 나라뿐 아니라 그때는 막 프랑스도 그렇다, 뭐 독일도 그렇다 막 이렇게 나와서 이거 가짜 뉴스인가 하고 찾아봤기도 하고 또 네. 이거 지구에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스페인의 대정전으로 우리 삶의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공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삶의 필수 요소로 꼽았는데 전기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네. 일단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 휴대전화 제일 먼저 네. 말씀하셨는데 휴대전화가 목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문자를 통해서 비상 상황을 알렸는데 뭐 대피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일단 휴대전화 기지국이 꺼져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배터리 나간 것만 생각했는데 기지국이 꺼져서 아예 전화가 안 그렇죠.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졌는지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지하철, 고속철도 다 멈췄고요. 처음에는 객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계속 전기가 안 돌아오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니까 이제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차는 정말 더 난감하겠죠. 네. 도시 이동을 할 텐데.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도 또 끔찍했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역에 멈춰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간에 네, 그렇게 비상문을 열고 내려서 그 깜깜한 데를 이제 휴대폰 배터리 후레쉬에 의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듬더듬 나오고 네. 또 지하철만 멈춘 게 아닙니다. 전기가 아닌 화석 연료로 달리는 버스나 택시도
도로를 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신호등이 멈췄으니까요. 그래서 도심에 신호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유발이 됐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죠. 착륙하고 이륙 일정이 꼬여버리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항도 멈췄습니다. 진짜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 것 그쵸? 같은데, 네. 비행기 같은 경우도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막상 그 착륙할 때 그런 신호가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교신도 해야 되고 그쵸. 이럴 텐데. 근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물 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당장 그럼 뭔가 이제 재난 지금 그야말로 재난 그쵸. 상황이니까 물도 필요할 거고 라면도 사야 될 거고 막 그런데 이런 사재기 현상도 좀 나타났나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복구가 됐지만 사람들은 하루 만에 복구가 될 줄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몰라서 비상시를 대비하려고 마트로 사람들이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특히 빵집하고 슈퍼마켓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구매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 신용카드 단말기가 멈췄으니까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현금이 있는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현금을 뽑으려고 사람들이 자동 입출금기 ATM으로 달려갔지만 ATM도 멈췄죠. 거기다가 냉장고와 냉동고가 꺼졌기 때문에 음식의 신선도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는 그냥 식재료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옛날에는 현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현금도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수도는 어땠어요? 물은 그래도 공급이 됐겠죠? 물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어. 씻는 거는 둘째치고 네. 이게 중요한 게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네. 왜냐하면 전기로 가동되는 상수도 펌프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물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디스토피아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경고를 날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리함이 이런 회복력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지만 비상시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다면 수세식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하철 타면 계단 없이 요즘에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그 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끔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면 그걸 계단 삼아 이렇게 한 줄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때마다 만약에 이게 비상시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앞에 걸음을 잘 못 걷는 뭐 노약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밀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 그게 그 좁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이었다면 아마도 움직이는데 그 통로를 확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누려왔지만 그 안에 거기엔 다 전기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네,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면 사실 또 그것도 힘든 거고. 맞아요. 네, 딜레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사실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친다면 혼란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거래 어떻게 하지? 비상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병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갑에 전 항상 10,000원을 하나 넣고 다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계좌이체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끔은 까먹어서 현금이 아예 없을 때도 있는데 대한민국 가구 기준의 현금 사용 비중이 20%래요. 그래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거 거래용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1인당 혹시 지갑에 얼마 갖고 계세요? 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카드 쓰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조금씩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정말 그냥 가서 계좌이체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왜 카드 지갑도 들고 다녔지만 요새는 휴대폰에 맞죠. 다 이제 페이가 있으니까 그냥 요새 외출할 때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일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와 같은 응답자의 68%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아예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1인당 82,000원 정도를 가지고 다니고 또 예비금, 비상금으로는 35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대요. 그냥 대한민국 평균은. 네. 그렇지만 우리처럼 현금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많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거나 이제 사람이 있어도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들도 많아요. 대중교통도 또 현금 받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는 사회는 그냥 현금 없는 사회?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눈에 보이는 게 좀 어색한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스페인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현금을 못 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려서 예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예약돼 있던 모든 계좌 이체, 뭐 예약 거래, 뭐 이런 게 다 마비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정말 이번 스페인의 대정전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옛날엔 진짜 은행도 많이 가고 그런데 요새는 은행도 거의 갈 일이 없고 다 그쵸. 인터넷으로 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휴대폰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살았고 약속 시간도 휴대폰 없이 잘 정하고 잘 그쵸. 만나고 그랬는데 요새는 휴대폰 없으면 약속 정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없이는 정말 1시간도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도 복구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복구를 한 게 휴대폰 기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요 기지국에서 이제 비상 배터리나 발전소를 따로 옆에다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긴급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했는데 서비스가 복구되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막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통화량이 몰려서 다시 먹통이 됐었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부도 서로 묻게 될 거고. 그러니까요. 네. 어디야 뭐 이런 것들 뭐 괜찮아 이런 거 물을 텐데 그래서 네. 바로 먹통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불편함이었다면 근데 좀 더 심각한 건 인명 피해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전으로 전등이 켜지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촛불을 찾았겠죠. 네. 그래서 이 와중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개인용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들도 있는가 봐요. 근데 여기서 배기가스가 새 나와서 이런 간접적인 원인으로 최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정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화로 7조 원. 7조 원 네. 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하일리 법칙이라고 왜 이제 이렇게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여러 차례 작은 사고가 좀 있기 마련인데 사실 대정전이 있기 전에 사전에 뭔가 좀 전초현상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정전 전에 스페인에서 소규모 정전이 몇 차례 있었대요. 그래서 최근이죠. 4월 22일에 마드리드 근처에서 전압 변동 때문에 고속열차, 아까 우리로 치면 KTX가 멈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큰 사고인 그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대정전의 원인이 밝혀졌나요? 스페인, 뭐 포르투갈 정부랑 그다음 EU에서도 그리고 전력 공급사 이렇게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 네.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 그룹은 크게 3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첫째, 이상 기온으로 인한 대기 진동, 둘째, 높은 재생에너지 의존도, 세 번째, 사이버 공격. 이 3가지가 가장 지금 많이 언급되는 원인이기는 해요.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건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건데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정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네. 이게 가장 유력한 지금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아. 뭐냐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전력 운영에 있어서는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대요. 아, 자급자족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 2나라끼리만 교류를 하고 네. 그래서 다른 유럽은 전력망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에너지를 사고 팔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네, 해요. 네, 네. 사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주변하고 송전망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정전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전 발생한다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돼서라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게 왜 원인이냐,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유지돼야 되고 여름철에 뭐 냉방을 아니면 겨울에 난방을 갑자기 해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정전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그렇죠. 보통 전력이 부족하니까 정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공급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버리면 시스템이 마비가 된대요. 전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면 이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작동을 해서 정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수요 네. 공급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우리나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은 이 송전망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좀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난주에 왔는데 덴마크 네. 발전소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덴마크에서는 거기서도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에너지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바람이 많이 환경에 따라 불면 다른 막 거니까. 들어오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시간대를 연구를 해서 많이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많이 이제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간. 낮에 햇빛 많이 네. 들어오는 때. 뭐 그럴 이런 때는 거. 네. 일부러 그때 전기차를 충전하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벌인대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야 되니까. 네, 많이 네. 공급되면 많이 써버려서 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지금 충전하면 돈을 준다. 이렇게까지도 할 정도로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는 많이 공급되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거는 언제 가동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네. 또 기후변화 때문에 전보다 더 예측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량의 40%, 한국은 아직 10%가 안 되거든요. 9.6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2024년 EU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7%, 스페인은 51%에 이릅니다. 그럼 대정전이 발생한 날의 발전량은 어땠나요? 스페인은 태양광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대정전이 발생한 시간이 아까 12시 33분, 정오를 갓 지난 햇볕이 아주 뜨거운 한낮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던 28일 오후 12시쯤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가 있어서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면 다른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태양광으로만 60%의 그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4월 16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100% 원자력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네. 그리고 풍력과 태양력만으로도 이미 100%를 다 채우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면은 한낮의 태양광으로 20기가와트를 만들었는데 네. 1기가와트급 원전 20기, 그러니까 원전 20기가 우리나라 고리 그 신고리 원전이 한 호기당 1.4기가와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기가와트면 보통 8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래요. 근데 이거를 태양열로 20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 아직 우리나라는 기가와트급 풍력 단지가 없어요. 네. 가장 큰 게 메가와트급. 그래서 굉장한 태양열로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스페인 정전이 뭐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정전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독일의 극우 정당 AfD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알터너티브 피어 도이칠란드 독일을 위한 대한당 요 올해 총선에 2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630석 중에 152석을 차지해서 제2당에 올랐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을 제치고 1위를 지지율 1위에 올랐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독일 정부가 제1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을 반헌법적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지지율 1위 정당을 반헌법적 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이 2일에 발표하기를 독일을 위한 대안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노선을 추구한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슬림 국가에서 이주한 독일 시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민족, 인종에 대한 독일을 위한 대안의 입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에 양립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정책, 그다음에 뭐 성명서, 그리고 다른 극단주의 단체와 이 관계 이런 거를 판단 근거로 봤을 때 네. 여기는 극우 집단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연방수호청이 사실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체로 지정이 되면 이미 2021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의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분류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도청, 감청 또는 정보요원을 투입해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헌법수호청이 오는 5월까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네.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면서 AfD 당대표를 따로 만나지 기도 살려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일론 머스크도 AfD 지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독일 헌법 수호청이 AfD를 반헌법적 극단주의 단체라고 발표하자마자 이 마크 루비오 그 미 국무부 장관이 SNS에다가 독일은 정보기관이 야당을 감시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정이다. 진짜 극단주의는 AfD가 아니라 국경 개방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독일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독일 외무부가 바로 대응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거 나치 독일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익 극단주의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AfD를 극단주의 극우단체로 지정한 것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이며 위험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말했던 외교부는 3인당에서 임명한 장관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권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약간 우파 집권 여당이 중도 보수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현대 민주주의를 보면은 좀 포퓰리즘인데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그 철학자인 군주가 되는 게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민주주의가 정답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은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의심의 여지 없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걸까? 민주주의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셨네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제 독일 얘기했지만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극우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뭔가 좀 같이 사는 세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내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민족주의가 부각되고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주의라든지 아니면 클래스의 자기 이익을 중요시한다든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이 암스